매번 언제나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그 질의응답 시간에 가는 게 무척 좋더라고요. 오늘은 여러 번 들어보셨던 분들도 꽤 있을 테니까 가급적이면은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위주로 좀 설명드리고 마이크로바이옴과 우리 아이 건강, 성장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면역계에 대한 교육, 그리고 면역계가 교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장누수에 대한 현상, 장누수가 촉발하는 근육과 성장 저해, 억제,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마이랩을 통해서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일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고, 마지막에 최소한 15분, 제가 매번 15분 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5분도 질의응답을 못 하는데, 최소한 15분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제가 언제나 빼놓지 않고 설명하는 저희 홀자펠 교수님이시고요. 홀자펠 교수님 혹시나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저희는 HM 파마라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미생물쟁이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이고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크게 오게 될 줄 모르고 그냥 저희가 대학에서 저희가 연구를 참 잘 했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인정을 많이 받고 그래서 국가 과제를 한 70억 이상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생만 20명 정도 있었습니다. 포닥에 박사생이 엄청나게 많아서 사실은 연구실에서 그 학생들을 다 연구를 할 공간이 없어서 대학에다 요청을 했더니 빈 공간이 있는데 창업보육센터 안에 있는 빈 공간이고 여기는 창업을 하셔야지 쓸 수 있다고 해서 창업을 시작을 했다가 예상외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의 내용이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그 연구는 대학에서만 할 게 아니라, 밖에서 실제로 상용화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쪽으로 발전을 시켜보자라고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여기까지 성장을 해왔고요. 그 성장한 이면에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미생물 신약을 개발하겠다고 그래도 무언가를 한다면 대학원생들이 다 들어갈 공간이 생겼으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미생물을 이용한 신약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러던 와중에 저희 기술이 이제 글로벌 아메이 쪽에서 저희 기술을 보시게 되고 어차피 신약 회사이시니 뭐 독점을 달라 하셔서 20년 독점을 드린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됐고, 지금은 신약 개발 회사들이 꿈꾸는 제품을 아베이와 함께 개발을 하게 됐고요. 하지만 제가 발표를 한다고 해서 제가 개발한 것들이 아니고요. 이 기술의 이면에는 여기 홀자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희 원래 회사 이름은 HEM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원래 첫 시작은 홀자펠 이펙티브 마이크로브스입니다. 그래서 홀자펠 교수님이 개발한 아주 효과가 좋은 미생물들을 하는 회사다라고 해서 HEM 홀자펠 이펙티브 마이크로브스에서 홀자펠 교수님이 너무 부끄럽다고 자기 이름은 좀 빼달라고 해서 지금은 휴먼 이펙티브 마이크로브스로 하고는 있지만 원래 시작은 홀자펠 이펙티브 마이크로브스였고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마이랩에 들어간 기술은 뭐 제가 뭐 젊다면 젊고 늙었다면 늙었지만 이렇게 뭐 1, 20년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의 제품은 아니고 사실은 수십 년의 기술의 축적이 필요한 제품이다 보니 홀자펠 교수님이 수십 년간 연구하시던 내용을 저희가 물려받아서 지금 출시를 한 제품이고요. 홀자펠 교수님은 미생물계에선 레전드 오브 레전드세요. 얼마 전에 프라하에서 저도 프라하를 갔다 왔는데 프라하에서 열린 세계 최대 프로바이오틱스 연합회에 이제 저도 그 과학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해서 이제 거기에서도 이번에도 상을 받으셨어요. 거기에서 그 미생물학자들이 다 너무 부러워하면서 홀자펠 교수님 이름이 미생물의 속이 되었다. 이거는 정말 역사적 순간이고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라는 그런 상을 받으셨을 정도로 독일의 연방연구소의 소장을 17년간 역임하시고 세계식품미생물연합의 회장을 하시고 여러분 다 아시는 락토바실루스 유산균이죠. 유산균에 들어가 보시면 이거는 구글 위키피디아 들어가 보시면 돼요. 들어가 보시면 홀자펠리아 속이 그 안에 가장 먼저 있을 정도로 미생물계에선 레전드 오브 레전드이신 이분이 세계에 세 개밖에 없는 기술을 만드셨고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쓰시는 마이랩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이어받아서 연구를 했던 게 저였고요. 그래서 저는 테크니온공대에서 이제 미생물 유전체학 이스라엘에서 연구를 했고요. 테크니온공대는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첫 시작이니까 그 혹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멜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대학이. 그래서 제가 숙소가 갈멜산 중턱에 있어서 매일 갈멜산을 오르며 다녔고요, 학교를. 제가 여러 학회에서 감사하게도 상을 많이 받았어요. 상을 많이 받았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마이랩이라는 제품이, 아니 도대체 이게 이렇게 좋다면 왜 아메이밖에 못해? 이게 이렇게 좋다면 왜 HM 파마밖에 못해? 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왜냐? 2000년대 중후반에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왔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영맘이다 보니까 흥미로운 주제로는 자폐 아이들. 자폐 아이들에게서는 여러분 아시나요? 자폐 아들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자폐 아이들의 7, 80% 이상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지고 있어요. 자폐와 장 질환은 같이 가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먼저 연구했던 영역이 자폐 아이들을 봤더니 장내 미생물이 다르더라. 라고 했고, 많은 독일의 과학자들은 장 내에서, 이거는 정설은 아직 아닙니다. 장 내에서 일반적인 미생물들이 항생제에 의해서 균총이 무너지면 그 무너진 자리에 포모나 펑기 같은 그 유카리ot이죠. 이런 아이들이 원래 장에 많지 않아야 되는 아이들이 미생물이 사라진 공간을 노리고 들어가서 과도하게 증식을 하기 시작하고, 근데 얘네는 뭐가 문제냐면은 독을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뉴로톡신, 신경독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만들어낸 신경독소에 의해서 뇌 세포질이 붕괴되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아직 정설은 아닙니다. 여러 개의 학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과학자들이 봤을 때 자폐 아이들은 자폐가 발병하기 몇 년 전부터 아주 태어났을 때부터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르다라는 거를 많이들 봤어요. 그리고 성장이 다른 아이들, 특히 이제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 쪽에서 콰시오카, 어렸을 때 못 먹은 아이들은 이 아이들이 딱 한 5살까지만 못 먹고, 그때는 유엔이 다행스럽게도 유나이티드 네이션이 들어가서 이 아이들을 구제를 해줘서 영양소를 엄청나게 주는데도, 그거를 5년을 줬는데도 아이들이 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너무 이상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라고 나중에 연구를 해봤더니 결론은 5살까지 크면서 아이들은 육체는 크는 것 같았지만 장내 미생물이 전혀 성장하지 못했고, 그래서 아이들이 사람들이 연수로 계산하는 거는 10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장내 미생물의 나이는 5살밖에 안 됐고, 근데 정말 놀랍게도 장내 미생물의 나이가 5살이면 신체의 장기의 크기나 키라든지 뼈의 굵기 같은 것들이 실제 10살짜리 애가 5살짜리 애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장내 미생물을 바꾸면, 그래서 지금은 그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도 장내 미생물 연구를 해요. 이런 저개발 국가에 가서 애들한테 무조건 영양소를 줄 게 아니라 장내 미생물을 바꾸고 영양소를 줘야지만이 아이들이 성장한다라는 게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얼마 전까지 안철수 국회의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철수 님이 운영하는 재단이 있어요. 동그라미 재단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심사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최근까지 서울대 교수님이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개발해서 장내 미생물의 나이를 올려서 애들이 영양소를 먹으면 실제 그 영양소가, 이제 아메이 분들은 다 아시죠? 혈액까지 가게끔 해서 실제 아이들이 성장을 할 수 있게 하는 연구를 3년간 진행을 한 것도 제가 심사를 맡은 바가 있었을 정도로, 이제 아이들의 성장, 어, 아이들의 인지, 뇌기능, 면역계 기능, 아토피, 그러니까 뭐 알러지, 장내 미생물에 의한 것이란 건 다들 알아요. 그게 2000년대 중후반에 이미 다 알았어요. 문제는 그럼 이제 장내 미생물을 어떻게 바꾸냐는 거예요. 바꾸고 싶은데 바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했던 게, 많은 회사들이 장내 미생물은 너무나도 복잡해서 하나의 장기와 같아서 이거는 우리가
보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기 이식하듯 다른 사람의 똥을 통째로 이식해야 돼. 라는 것이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정설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와 계약은 장내 미생물의 이식으로 많이 갔고요. 그게 FMT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똥을 캡슐에 담아서 이제 그거를 캡슐로 먹는 형식을 많이 취했고요. 저희 같은 곳만 장내 미생물을 타겟팅을 해서 바꾸자. 시뮬레이팅 기술을 이용해서 바꾸자라는 것을 해왔고, 그거를 하면서 제가 참 많은 상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상 받은 게 2010년대 초반이거든요. 저희 연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 했어요. 그게 지금 2022년에 저희가 출시했으니까 제 일생을 바친 걸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박사 때부터 상 받아가면서 개발했던 것들이 십몇 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제품으로 지금 쓰고 계시는 그 산물입니다. 예. 이, 잠시만요. 저희 혹시 개 짖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약간 개- 조금씩 들립니다. 근데 뭐 이렇게 불편하지는 않으신 정도인가요? 아, 죄송해요. 잠시만. 걔가 너무, 이렇게 제가 왜 저러는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예. 그래서 이 마통차라는 게, 말똥으로 만든 차예요. 근데 옛날에 기록을 보면은 왕 중에서 가장 장수했다라는 영조가 장수의 비결로 이때는 그 라이프 익스펙턴시가 40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평균 수명이 40살인데 영조는 80세를 살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아마 말똥으로 차를 만들어 끓여 먹는 말똥을 끓여서 즙을 마통차로 먹는 이거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아시죠? 그, 옛날 그 중국의 의료 기록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의 변을 먹는 케이스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옛날부터 장내 미생물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 이거 혹시 아시나 싶어서 그 최초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뭔지 아시나요? 인류 최초의 프로바이오틱스. 그게 이콜라이 대장균입니다. 이콜라이 니슬 1918, 1917, 1917이라는 균주거든요. 니슬이라고 불려요. 그게 독일인 과학자 니슬 과학자가 발견한 거고요.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은 세계대전 때 병사들이 죽는데 총에 맞아 죽는 병사보다 설사, 그 물갈이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물갈이로 죽는 병사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도 이 니슬이라는 군의관이 봤더니 물갈이 한 번 하지 않고 설사 한 번 하지 않고 너무나도 건강한 병사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병사들은 설사 때문에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니슬이라는 의사가 건강한 병사들의 똥을 모아서 거기서 미생물을 분리를 했어요. 그렇게 분리된 균주가 이 건강한 병사들의 장에 있는 그 이콜라이 대장균이었고 그 균을 배양을 해서 설사가 걸린 병사들에게 먹였더니 그 병사들이 다 나았어요. 그게 인류 최초의 프로바이오틱스예요. 세계대전에서 발견된 균주가 그럴 정도로 다른 사람의 변 안에 있는 무언가를 이용해서 병이 낫는다라는 건 예전부터 많이 알고 있었고 장내미생물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붙고 그래서 모든 질병이 당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 500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진짜 맞는 게 아니냐라는 학설이 있고 이거는 진짜 맞다고 여겨지는 게 장내 미생물과 관련된 질병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뇌질환. 이 뇌질환은 저희 연구실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게 쥐한테 쥐의 장에 균이 없는 무균쥐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쥐는 아무 균이나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깨끗한 백그라운드 하얀 도화지와 같은 형태가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의 변을 얘들한테 이식을 해주면은 쥐가 정말 놀랍게도 우울증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공황장애도 오고요. 이 아이들에게 자폐증 아이들의 변을 먹이면은 자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최근에 저희가 연구한 거는 폐쇄성 폐질환이 너무나도 쉽게 걸리시는 분들의 변을 이식하면
이 쥐들은 폐쇄성 폐질환이 너무나도 쉽게 걸려요.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똑같아요. 이것도 어, 술을 정말 조금 먹었는데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의 변을 이식받은 쥐는 술을 진짜 몇 잔 안 먹었는데도 이미 지방간이 생성이 되기 시작해요. 이럴 정도로 박내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들에 의해서 사람의 질병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거는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제는. 특히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더 하죠. 예전에 했던 얘기인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요거에서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의 면역 체계는, 그, 면역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누군가가 면역을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인간이 자연과 소통을 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의 주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저희가 주변 환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변 환경 중에서 공격을 할 적이 무엇이고 공격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연구자도 그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하루에 100만 개씩 암세포가 생기는 건 알고 계시죠? 하루에 100만 개씩 암세포가 생기는데 면역세포가 그거를 매일같이 다 죽이고 다니기 때문에 실제 그 암세포가 자라질 않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우리는 암에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면역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 근데 나이가 들면서 면역세포가 눈이 멀어서 바보가 되면서 암세포를 찾지 못하면은 암이 너무나도 쉽게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과학자들이 발견한 옛날에 이제 이론이었는데 어떤 과학자들은 60세쯤에 발동되는 스위치가 있어. 그래서 왜냐? 모든 사람은 이상하게도 60세가 넘어가면 암이 걸려.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학계에서는 되게 큰 질문이었어요. 왜 사람은 60세가 넘으면 암이 걸릴까? 라는 거는 도대체 무슨 스위치가 있나? 어차피 똑같은 암인데 왜 20살에는 안 걸리고 60살에만 걸리지? 라는 게 질문이었는데 결국 요즘에 알려진 거는 면역세포가 바보가 되면서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면역세포가 노후화가 되면서 면역세포가 더 이상 암세포를 찾지를 못하고 그래서 놓치게 된 몇몇 개의 암세포가 너무 크게 자라서 암이 된다라는 거는 요즘에 학계에서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랑 내 나의 장기를 구별하는 거는 박사생한테 그 두 개를 주고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구별을 하라고 해도 구별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세포의 모습은 유사해요. 특히나 암세포는 상피세포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몸 안에서 가장 큰 상피세포가 장이에요. 우리 몸에 9m짜리, 8m짜리 테니스 코트 하나만한 면적이 전부 다 상피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면역세포가 바보가 되면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장이에요. 왜냐? 장세포가 암세포랑 가장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계 이상 반응이 오면은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게 크론병, 염증성 장질환, 아주 약한 버전에선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 면역세포가 똑똑하려면은 나와 내가 아닌 것을 정말 잘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면역세포가 밖에 외출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몸 안에밖에 없잖아요. 우리 몸 안에 있으면서 우리 몸 안에 있다 보니까 나는 정말 잘할 수 있죠. 나는 매일 보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아닌 거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나고, 이건 내가 아니구나. 얘도 살아있지만 이건 내가 아니구나. 살아있다고 해서 다 내가 아니야. 이런 애들은 공격을 해야 돼. 이런 거는 공격을 하면 안 돼라는 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존재가 미생물이에요. 우리 몸 안에 있으면서도, 밖에서 들어왔으면서도, 우리 몸은 언제나 똑같은데, 똑같지 않아. 매일같이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는데, 다 살아있는데, 내가 아니야. 이런 것들을 우리 면역세포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당내 미생물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가 장 주변에 붙어서 당내 미생물을 보면서 매일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얘는 살아있어, 돌아다녀. 근데 나는 아니야. 이런 게 내가 아니구나. 이게 나구나.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게 18세, 솔직히 말씀드리면 16세 이전에 다 끝나요. 16세까지
장내미생물을 얼마나 다양하게 해놓는지가 우리 면역세포가 얼마나 똑똑한지랑 거의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아기 면역세포의 아기 면역세포의 첫 교육, 엄마, 미생물, 그리고 놓친 기회들. 아기들 장으로, 16세 이전에 아기들 장으로 들어가는 물질들은 우리 면역세포의 백과사전이에요. 면역세포는 그거를 매일같이 구경하면서 이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를 구경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면역세포가 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알게 돼요. 그게 우리 몸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어렸을 때 면역 체계의 특별한 점에 있어서 장내 미생물이 면역 체계를 교육하는 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게 안 돼 버리면은 아이들은 이 opportunity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아이들은 장내 미생물이 다양한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은 건강한 이뮨 임프린팅 각인이 새겨져요. 그러니까 각인이라는 거는 이제 아시겠죠? 면역세포가 교육을 많이 받은 거예요. 가방끈이 길어요, 얘네는. 그래서 서울대 출신이야. 그래서 쉽게 안 까먹고, 아, 이건 암세포야. 이건 나야. 이걸 왜 공격해? 야, 이건 땅콩이잖아. 뭐 굳이 이런 걸로 발작을 해. 알러지 같은 거 필요 없어. 야, 미세먼지에 왜 이렇게 발작을 해? 서울대 나온 애들인 거예요. 너무 똑똑해. 어렸을 때 다이버스 마이크로브가 있으면. 근데 어렸을 때 미생물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고, 그러면은 패솔로지컬 이뮨 임프린팅. 그러면은 병적인 면역 체계가 이 아이들에게 각인이 새겨지고 반복기가 길죠. 지금은 몰라요. 근데 40세가 넘어가면서 우두두두두 대사질환, 당뇨, 자가면역질환, 크론병, 과민성 내장증후군,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고 너무나도 당연히 이런 아이들은 암에 걸릴 확률도 나이가 들었을 때 월등히 높아요. 면역세포가 암세포인지 장세포인지 당연히 구분을 하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젊은 나이에 대장암 정말 많죠. 이 암세포가 장에 붙어 있으면은 면역세포가 얼마나 똑똑해야지 그 둘을 구별을 할까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에 뉴스 기사 보시면 40세의 암 발병자가 너무 많아요. 이런 거는 이미 너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면역세포가 그 암세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패솔로지컬 이뮨 임프린팅, 각인이 새겨지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 그럼으로써 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50년대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죽던 이 질병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동안 항생제, 항바이러스제를 너무나도 많이 써왔고, 그래서 이제는 류마티스 피버, 튜버클로시스, 뭐 결핵 이런 걸로 죽는 사람은 없다. 이런 거는 다 점령됐는데 이거 죽인다고 없애버린 장내미생물 때문에 사람의 면역 체계는 다 바보가 됐고 그럼으로써 이제는 1950년대에는 있는지도 몰랐던 질병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많아져가지고 요즘에 크론병 걸린 사람 주변에 너무 많죠. 진짜 15년 전만 해도 주변에 염증성 장질환이에요 하면 그게 뭐예요라고 묻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열에 한 명은 염증성 장질환의 크론병이에요. 유씨에. 거기다가 뭐 왜 이렇게 일형 당뇨는 점점 많아지죠. 당뇨병은 너무나도 많고 천식인 아이들 많고 이제 듣도 보지도 못한 병들을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이 면역계 질환, 자가 면역계 질환, 뉴로 디벨롭먼털 디소더, 뇌질환인데 면역계 질환. 결국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 장내 미생물을 대부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발병하는 질병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역마음에서 제가 얘기해야 되는 거는 16세까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여주는 것만이 아이들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를 교육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거기다 더해가지고 이게 그 면역세포가 높아져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벽이 튼튼해가지고 실제로 변 안에 있는 물질들이 혈액 안까지 넘어 들어오는 일들을 적게 해줘야 돼요. 이게 장 누수죠. 제가 너무 훅 넘어가는데 일단 면역 내용은 제가 예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혹시나 이 면역에 대해서 다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있으시면 채팅창에다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이따가 응답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그러면 이 장내미생물이 다양하다면 단순히 면역세포의 교육만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은
이 장내미 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체가 늘어나는 걸 얘기하고, 이거 다양성과 대사체가 감소하면 누수가 증가를 하는 거고, 다양성과 대사체가 증가하면 누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똥독이죠. 그 의학계에서 부르는 이름은 내독소증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엔도톡세미아라고 불러요. 엔도, 안으로 들어오는 톡세미아, 톡신, 독소, 내독소증이라고 부르는데, 똥 안에 있어야, 저희 몸은 장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좋은 필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알 수 없는 독소와 스트레인저들이 우리 혈액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면역 세포들이 혼선을 겪는 것을 막아줘요. 장세포는 엄청나게 좋은 필터인데, 이 필터가 찢어지거나 필터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은 똥에 있는 물질들이 혈액까지 넘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저희 몸의 면역 세포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물질이 아니에요. 난리가 나요. 장 주변에서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그거를 저희는 만성염증이라고 부르고, 만성염증이 일어나게 되면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것은 근육의 마이토시스가 일어납니다. 근육이 붕괴되기 시작하고요. 근육이 감소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근육의 감소는 결국은 당뇨, 대사질환, 심혈관계 질환의 촉발로 바로 이어진다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장 누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장내미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대사체, 그중에서도 단체 지방산이 증가함으로써 아이들의 장벽이 튼튼해지고, 영양소만 우리 몸이 쏙쏙 빨아 들어가고, 영양소와 함께 똥 안에 들어있는 독소는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아이들 같은 경우, 이 논문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장내 미생물의 미생물이 줄어들고 다양성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단세지방산이 나오지 않게 되고, 그러면은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근육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게 이 논문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바이고요. 이 내용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장내미 생물의 다양성이 결국은 아이들의 성장 호르몬과 뼈의 성장까지도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장내미 생물 다양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성장 호르몬의 감소와 뼈 성장도 둔화된다라는 거. 이거는 요 바로 다음에서 나오는 이 내용에서도 똑같이 장내 미생물 만들어내는 단세 지방산을 포함하는 다양한 영양소가 아이들의 뼈 성장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장 안에서 만들어지는 물질 중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또 아시다시피 5-HT, 세로토닌과 같은 물질들이죠. 멜라토닌, 트립토판, 멜라토닌, 세로토닌, 인돌, 이 모든 것이 트립토판에서 시작해서 미생물들이 쪼개서 만드는 그 많은 물질들인데, 패스웨이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패스웨이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게 멜라토닌 아시죠? 아이들 잠자는 호르몬, 거기에다가 아이들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거기서 파생된 게 가바, 아이들의 집중력이 올라가는 가바,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인돌이라고 하는 저의 억제 물질까지 하나의 패스웨이에 다 있는데, 그거를 다 미생물이 관리를 합니다.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집중력, 아이들의 행복 지수, 스트레스를 받아들일 아이들이 화가 많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슨 이게 그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억제가 안 되죠. 감정 조절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장내미 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물질들에 의해서도 상당히 많이 조절된다라는 거 논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의 패스웨이에 다 걸려 있어요. 그 세트의 미생물을 가진 아이들은 정말 축복받은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건강한 아이,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진단받은 P라고 하는 페이션트와 헬시죠. 아이들의 그런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요. 건강한 아이들의 경우.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낮아요. 이 연구가 아까 말씀드린 네이처지에 나온 더브라마니안 그룹에서 한, 도대체 방글라데시 아이들은 그렇게 유엔에서 고열량의 물질을 먹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뼈와 키가 크질 않는가? 여기가 나오는 게 크로놀로지컬 에이지.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난 지 10년이 됐어요. 애들이 태어난 지 뭐, 여기 보시면 크로놀로지컬 에이지는
대표님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대표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여보세요? 네, 이제 들립니다. 갑자기 끊겼죠. 죄송합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방금 이렇게, 아이들 나이 예, 얘기하시다가, 예. 아이들의 실제 크로놀로지컬 에이지 실제 나이는 12살인데 마이크로바이옴 나이는 6살인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실제로 뼈의 크기와 키가 뼈의 두께와 키가 6살 아이와 유사하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지 몇 년 지난 게 몇 년 지난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장내미생물의 나이가 몇 살인지가 아이들의 성장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게 이 논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토피 관련이죠. 면역계 질환이 있는 아이들.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은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이 월등히 낮다. 그러니까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아토피가 잘 안 걸린다. 이건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하시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면역세포가 똑똑해져서 뭐를 공격해야 되는지, 뭐를 공격하지 않아도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과민 면역 반응은 면역이 약해서 걸리는 게 아니라 면역세포가 똑똑하지 않아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똑똑해지면은 대부분의 알러지들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높아지면은 알러지 반응, 아토피 반응,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세 번째 주제 넘어가고 제가 슈퍼 리스폰더에 대한 내용만 하고 가급적 질의응답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내 미생물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면역도 그렇지만 인간이 저희는 자연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자연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자연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정말 놀라운 구조가 인간과 자연이 만나는 중간에 연결고리가 장내 미생물이에요. 얼마나 많은 장내 미생물이 있는지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무수히 많은 자연계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정말 쉽게 아이들에게 이거를 설명을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자연계를 얼마나 받아들이는지가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슈퍼파워가 있는지와 직결될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은 슈퍼히어로들, 마블에서 슈퍼히어로들이 나오죠. 근데 놀랍게도 이 슈퍼히어로들은 뮤턴트들이라고 불려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과학계에서 뮤턴트, 돌연변이라는 거는 유전자를 잃어버린다라는 거를 뜻해요. 근데 어떻게 유전자를 잃어버리는데 슈퍼파워가 생겨?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마블을 보면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그,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티코가 있는데 티코를 타다가 엄청나게 여기저기 들이받고 가로수도 들이받고 다른 차도 막 들이받았고 다음날 나왔던 얘가 BMW 7 시리즈가 돼 있더라.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내 유전자를 계속해서 잃어버렸는데 내가 월등히 고도화된 슈퍼파워를 갖는 무엇인가로 되어 있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마블이 현실이 되려면은 인간은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모든 인간은 똑같은 수의 유전자를 들고 있어요. 24만 개 정도 돼. 그게 휴먼 게놈 프로젝트, 인간 유전자 분석 연구,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는 과학자들 상상 속에서는 월등히 좋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 병에도 안 걸리고 건강한 사람이 100개의 유전자를 들고 있다면 암도 잘 걸리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유전자가 한 80개밖에 없을 것 같아. 라고 상상을 했는데 웬걸? 끝나고 났더니 모든 사람은 똑같은 숫자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봤더니 월등히 유전자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전자의 개수는 어디에서 우리가 늘릴 수 있느냐? 장내 미생물이 가진 유전자를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장내 미생물의 유전자가 우리의 유전자가 되고 장내 미생물이 다양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많은 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똑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과학자들이 이해하는 선에서 어떻게 누군가는 슈퍼파워를 가질 수 있는지를 이제는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장내 미생물을 다양하게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유전자의 양이 장내 미생물이 적은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고 그 말인즉슨 그 사람은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슈퍼파워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을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죠. 그게 엔자임 바이옴이에요. 이게 뭐였냐면은 저희가 정의를 한 슈퍼파워는 소화를 정말 잘 시키는 사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우리 자연계를 어떻게 자기 걸로 이렇게 잘 만들었는가? 자연계에서 남들은 소화시키지 못해서 그냥 똥으로 나가버릴 것들도 이 사람은 소화를 시켜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요. 이거 살이 된다는 게 아니라 에너지와 영양소, 코팩터, 비타민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이들은 이런 슈퍼파워를 갖는가? 저희가 3만 명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상위 10%의 사람들을 추려봤어요. 슈퍼파워를 가진 상위 10%의 사람들을 추려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가진 유전자는 무엇인가 봤더니 한 종류, 두 종류의 미생물 안에 그 모든 유전자가 집중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을 뽑아내가지고 효소랑 붙여서 테스트를 했더니 실제로 슈퍼파워가 나타나는 걸 본 거죠. 여러분이 드시는 아메이 겉모닝의 콩단백질의 분해력이 4.5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미생물을 엔자임이랑 같이 넣어서 출시한 제품이 엔자임 바이옴을 드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메이 안에서 상위 10%의 슈퍼파워를 가지신 분들의 유전자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게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의 내용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는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다양한 장내 미생물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는 콩단백질 아무리 먹어봐야 그냥 똥으로 나가는데 누구는 그 콩단백질을 가바, 신경 안정 물질로도 만들고 이퀄, 갱년기를 막아주는 어, 어, 에스트로겐과 너무나도 유사한 구조의 약과 같은 물질로도 만들어줘. 누구는 석류를 먹으면 그냥 다 똥오줌으로 나가는데 누구는 석류 안에 들어있는 엘라직산을 누로리티네이로 바꿔서 근육도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뇌도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이게 슈퍼파워잖아요. 똑같은 걸 하는데 누구는 슈퍼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슈퍼파워가 있는 사람들을 저희는 슈퍼 리스펀더라고 부르고 그 슈퍼 리스펀더들의 유전자를 지금 추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품에다 섞어서 그 유전자의 캐리어는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안에 그 유전자들이 다 들어있고 그거를 드시면은 그 슈퍼파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저희가 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 내용입니다. 네이처 마이크로바이올로지에서 낸 논문인데요. 사람들마다 먹고 사는 것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너무 다르다. 그거를 우리는 반응군과 비반응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유전자는 99.9%가 똑같기 때문에 유전자는 아니고 장내 미생물이 다르냐, 얼마나 어떤 미생물이 있느냐가 그 사람을 반응군으로 하느냐, 비반응군으로 하느냐의 차이가 나는 거고, 이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누군가가 월등히 많이 모으게 된다면, 사람들을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으로 막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와 개인 맞춤형 식품의 우리가 원하는 종결지가 여기가 아니냐라는 것이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내용이고, 이것을 세상에서 가장 넘버 원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메이예요, 현재. 아메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DB를 가지고 세계 최초로 슈퍼파워를 씹은 제품을 출시한 게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렇게 아메이가 빠르게 가고 있어요. 이런 차이인 거죠. 이 둘이 일란성 쌍둥이에요. 이 둘은 유전자가 100% 똑같아요. 근데 한 명은 이렇게 고대 비만이고 한 명은 삐쩍 말랐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도대체 유전자 100%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이거는 장내 미생물이다. 해서 실제 이 일란성 쌍둥이인데 비만인 사람의 미생물을 쥐한테 이식하고 마른 사람의 똥을 장내 미생물을 쥐한테 이식해주면 피노타입이 그대로 나와요. 비만인 사람 거 이식받은 쥐는 비만이 되고 마른 사람 거 이식받은 쥐는 마른 상태로 있음으로써 진짜 비만의 이유는 장내 미생물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옛날에는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라고 하면 거짓말하지 마. 사람이 살찌는 유전자는 다 똑같은데 어떻게 너만 그럴 수가 있어라고 말하다가 이제는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그럴 수 있어. 그런 장내 미생물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라고까지 과학이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의 차이를 밝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좋아요. 다 아는데 어떻게 바꾸냐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다 꽝이잖아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홀자펠 교수님이 개발하신 피마스라는 기술이 있어야지만이 하는 것이고, 그것이 채택된 제품이 마이랩이라는 제품이고, 그게 피마스라는 기술이고, 그래서 마이랩은 유전자 분석, 대사체 분석, 피마스를 통해서 6개의 제품 중에 하나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나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실제로 유의적으로 높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제품은 다 1세대 기술을 씀에도 불구하고 마이랩만큼은 1세대, 대사체 2세대에 피마스 3세대 기술까지 다 씀으로써 전 세계의 유일한 장내 미생물을 실제로 다양하게 바꿔버릴 수가 있는 솔루션이 있는 제품이 전 세계에 마이랩밖에 없는, 그게 홀자펠 교수님의 기술로서 개발한 제품인 거고요. 그래서 실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섭취 전과 후에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아주 유의적으로 증가하고, 포스트바이오틱스, 단체지방산, 아까 말씀드린 장 누수, 뼈 성장, 이 모든 것에 관여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 단체지방산이 섭취 전후에 아주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임상으로 확인을 하고 출시한 제품이 마이랩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내가 뭐가 안 좋으니까 먹어야지가 문제가 아니라, 현대인들은 장내미생물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매일같이 먹는 음식 안에 있는 방부제부터, 가끔 먹는 항생제부터, 아이들이 매일같이 먹는 인스턴트 식품 안에 있는 그 많은 방부제, 환경오염,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자연계에서 미생물을 예전만큼 많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인위적으로 높여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세상이 됐어요. 이 모든 것에 가장 잘하는 게 마이랩,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잘하는 게 마이랩이고요. 이렇게 다양성을 높인다는 게, 이게 왜 아직, 이게 전 세계 최초의 제품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성 식품인 거지, 사실은 의약품이 다 하고자 하는 게 다양성을 높이는 거예요. 이 논문이 뭐냐면은, 어, 항암제, PD-1이라고 하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암제 중에 하나예요. PD-1이라는 항암제.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항암제조차도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약발이. 약발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항암제를 써도 암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사람들의, 그런데 왜 그런지를 보고자 해서 약발이 듣는 사람의 똥을 쥐에게 이식하고, 약발이 안 듣는 사람, 아까 똑같죠?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 똥 이식했더니 비만이 되고, 이 사람 똥 이식했더니 마른 상태로 있는 것처럼, 항암제 약발 듣는 사람 똥 이식받은 지는 암 사이즈가 줄는데, 항암제가 안 듣는 사람 똥 이식받은 지는 진짜로 항암제가 안 들어요. 암 사이즈가 줄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뭔지를 봤더니 결국은 항암제가 듣는 사람은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이 월등히 높다라는 게 이 논문의 내용이에요. 저희가 하고 있는 마이랩을, 그래서 셀트리온이 저희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셀트리온은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셀트리온에서 이 마이랩 같은 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네 항암제랑 마이랩과 같은 거를 붙여서 판다면 항암제의 효과가 월등히 높아질 거잖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신약 개발 회사들이 꿈꾸는 제품이 마이랩과 같은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신약 회사들보다도 7, 8년 전에 먼저 본 게 글로벌 아메이였고, 글로벌 아메이는 지난 7, 8년을 한국 아메이와 함께 연구를 해서 건강기능성 식품 수준으로 출시를 했다라는 게 전 세계 과학계가 믿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이건 진짜 도대체 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진짜 반문을 할 정도로. 그래서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다른 사람의 똥을 이식하는 캡슐, SER109라고 하는, 이거는 C. difficile infection이라고 하는 불치병을 치료하는 치료제인데, 이것도 결국은 diversity,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장내미생물이 다양성이 높은 헬시 도너, 건강한 기증자의 똥을 그대로 캡슐에 담아서 이거를 먹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전 세계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 똥캡슐 아니면 마이랩밖에 없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마이랩이라는 제품이 얼마나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아이들에게서 더욱더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면은, 이거는 진짜 묻지 말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다양성만 높일 수 있다면 아이들의 평생의 면역계에 각인을 새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면역력이 높아야 돼, 홍삼 먹어야 되나?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면역력 높아서 뭐 하게? 그 면역세포가 네 몸 공격하기 시작하면 어떡할래? 뭐 100만 대군 있다고 해서 그 100만 대군이 꼭 적만 공격해? 네 몸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건 진짜 대책이 없는 거야. 면역세포가 똑똑해야 돼. 면역세포가 나와 내가 아닌 것을 보고 공부를 하는데 내 몸 안에 내가 아니면서 살아있는 건 미생물밖에 없어. 그래서 면역세포의 70%가 장 주변에 붙어서 공부를 하는데 16살까지가 서울대 갈 수 있는 기회야. 16살이 아직 안 됐다면 기회가 있으니 마이랩을 통해서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높여주는 게 이 아이가 40살이 넘어서 대사질환, 당뇨, 자가면역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암, 이 모든 질병에 각인을 새기지 않게 해주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이 수준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저희가 뭐, 많이 왔잖아요. 저희 결국 많이 왔죠. 이제는 거의 석박사생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온 거잖아요. 왜 도대체 면역세포가 장내미생물로부터 교육을 받는가까지도 이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메이 분들은 건강을 해킹하다 장의 비밀. 이거를 소개를 해주세요. 이거를 보시면, 아,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런 거구나. 와, 미국에선 진짜 다른 사람 똥으로 캡슐 만들어서 먹는 데까지 갔구나. 야, 우리가 마이랩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이냐라는 그 공감대를 여러분들은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헬스케어계의 게임 체인저예요. 여러분들 슈퍼파워 아까 이해하셨죠? 아메이 내에 있는 성장이 빠른 아이들, 상위 10%의 아이들, 인지가 높은 상위 10%의 아이들, 이 아이들 유전자가 99.9%가 다 똑같다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그 아이들의 차이는 결국은 장내 미생물에서 와요. 아토피 하나도 없는 아이들, 알러지 하나도 없는 아이들, 너무나도 근육 생성량이 좋은 아이들, 뭐를 먹어도 키가 크는 아이들. 이 상위 10%의 슈퍼파워를 가진 아이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메이 안에 다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유전자를 미생물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 제품들이 나온다면 그거는 진짜 게임 체인저예요. 그거는 어느 회사도 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이렇게 아메이와 같은 수준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을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아메이는 이미 모았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2배가 넘어요. 저저번 달 기준으로 4만 8천 내고요. 연속성 데이터예요.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속도를 측정하고 있어요. 성장세가 엄청나게 빠른 아이들의 슈퍼파워를 이빅을 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아메이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얼마나 세상에 없는, 세상을 놀래키는 정말 혁신적인 제품들이 나오는지, 그 혁신적인 제품들 이면에는 저희는 솔직히 피마스 기술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메이 분들이 하신 거예요. 솔직히,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엔자임 바이옴도 아메이에서 아이디어 주셔서 만든 거고요. 저희도 보지 못해서 정말 어설프게 20년 독점을 드린 거를 아메이 글로벌은 그때부터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메, 아메이 분들은 또한 이 돈도 있어요. 연구도 여러분들이 놀랄 만큼 할 재력도 있어요, 아메이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비교할 수 없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ABO 분들이 맘먹고 DB 모으기 시작하면은 전 세계가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 언더독의 반란입니다. 정말 아메이 분들이 마음 먹고 DB 모으기 시작하면 미국 국립보건원은 저리 가라라는 걸 전 세계가 알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이 합쳐지면은 거기에다 아메이가 무슨 뭐 대충 만들어 파는 회사도 아니고 엄청난 퀄리티 컨트롤을 추구하는 아메이의 제품력까지 합쳐져 버리면은 이거는 전 세계 유일한 제품이 마이랩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다 같이 이제 어디로 가는지 다 알잖아요. 그 길을 같이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왜 다 만들어서 주지라고 하지 말아 주시고 여러분들이 개발자라는 거를 아시고 함께 이 여정을 해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막판에 너무 말이 빨라졌어요. 제가 약속 한 15분을
오늘도 지키지 못했지만 10분이 남았거든요. 제가 채팅방을 보고 질의응답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여기 김치 유산균 먹으면 괜찮은데 그 3주 먹으면 설사하시는 분이 있고 2주 먹도록 설사를 해서 반품 신청이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정말 좋은 답을 주셨네요. 물도 부족하고 식이섬유도 부족하고 그리고 유산균 먹이를 줘야지 자리 잡는다.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요런 게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요거 정말 맞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물이나 식이섬유를 같이 좀 많이 드시는 거 당연히 권장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람마다 방 안에 미생물이 얼마나 있어요? 라는 질문은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물을 다 받았어요. 이 저수지 안에 물이 몇 리터가 있을까요? 이거는 맞출 수 있어요. 이거는 대학생 정도만 돼도 맞출 수 있는 답이에요. 근데 개울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개울에 1m를 딱 손으로 지정한 다음에 이 1m의 개울 안에 물이 몇 리터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아무도 맞출 수가 없어요. 물은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물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 일정 구간 안에 물이 몇 리터가 있나요? 라고 물으면 정말 맞추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장 안에 미생물이 몇 마리나 있어요? 그 진짜 맞추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마다 누구는 30조가 있고 누구는 3조밖에 없고 누구는 3천억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의 먹는 양도 솔직히 맞춤형이에요.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암포만 먹어도 설사하러 막 뛰어가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세포를 먹어도 멀쩡하신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한 5포쯤 먹어야지 조금 느낌이 오는데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 방 안에 있는 본연의 미생물의 숫자가 다르시기 때문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미생물을 한 번에 털어 넣으시지 말고 좀 나눠서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장이 9m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 장은 저수지가 아니에요. 저수지면은 디립다 갖다 풀면은 결국은 다 녹아서 저수지가 다 농도가 맞춰지겠죠. 근데 저희는 흐르잖아요. 흐르고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다가 약물을 뿌리면은 뿌리는 대로 가는 거지 걔네들이 흐르고 있는 물의 전체 농도를 바꾸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살살살 지속적으로 뿌려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한 포를 좀 나눠서 드셔보세요. 그래도 설사가 계속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가 중이염 걸리면 아목스죠. 아목시실린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 항생제 처방해 주시는데 항생제 자주 먹으면은 안 좋은가요? 안 좋습니다. 요즘 항생제 먹이시면은 유산균은 꼭 같이 먹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종류 따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막 줘요. 항생제 먹기 시작하면은 뭐 365, 이뮤니티, 뭐 마이랩, 뭐 이양 저는 투하를 하거든요. 많이 먹어야 돼요. 유산균. 그래서 어 항생제 안 먹으면은 병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럴 수는 없고요. 먹지만 항생제 먹으면서 유산균을 먹어서 항생제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16세 이전에 다양성을 높이라고 하셨는데 16세 넘어가면 다양성이 아예 높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근육은 제가 알기로 24세죠? 28세. 요즘에는 조금씩 연구 결과 바뀌고 있는데 28세까지는 운동 좀만 해도 근육이 막 쭉쭉 붙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 열심히 해도 근육이 안 붙지만 최소한 근육이 빠지진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60세가 돼도 근육이 느는 분들도 있어요. 똑같아요. 16세 이전이 쉽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16세 넘었으니까 나 지금 포기할래 하면은 그때부터 계속 빠지는 것밖에 없어요. 최소한 잃어버리지라도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이에요. 일단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포기하고 다 잃어버릴 수 없으니까 잃어버리는 걸 막는 것도 있고 열심히 하시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근데 문제는 왜 16세 이전이라고 하냐면 면역 세포들이 16세 정도의 교육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내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는 톨러런스, 관용성이 생겨요.
그래서 요 내 16세까지 있던 장내 미생물은 다양하게 있었다면 그 다양하게 평생 가도록 우리 몸이 허용을 해줘요. 근데 나이가 먹고 나면은 면역세포들이 자꾸 찝적대요. 그래서 16세 이전에 없었던 균들이 자꾸만 오면은 자꾸만 죽이려고 하고 너 좀 수상한데? 너 괜찮은 거 맞아라고 면역세포들이 자꾸 찝적거리다 보니까 그 미생물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평생 자극제를 주면서 높이 끌어올려야 돼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기는 하지만 미생물의 다양성이 아예 안 높아지는 거는 아니에요. 비만에 대해 효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마이크로바이옴 꾸준히 드시고 계시다. 비만에 대한 효과를 보려면 저희 이제 그 정말 죄송한 예시이지만 제가 많이 했던 연구를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제 동물 연구들도 많이 했었는데요. 면역 조절이라든지 근육 증강 같은 거라든지 우울증 치료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동물 실험 디자인을 한, 한 2주에서 4주 정도만 해도 효과가 드러나요. 근데 비만 연구는 동물도 6개월을 해야 돼요. 쥐한테 6개월이면 쥐가 수명이 2.5년이거든요. 사람 100살 40배잖아. 사람은 뭐 24년까지 할 수는 없지만 동물을 6개월을 하면은 동물은 거의 일생을 저희가 연구를 하는 수준이니까 죄송하지만 이게 비만 쪽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알터네이티브 패스웨이라고 살 빼는 게 왜 어렵냐면은 살이 찌는 경로 하나를 막으면은 우리 몸에 살이 찌는 경로는 수십 개예요. 하나를 막으면 다른 쪽을 통해서라도 살은 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걸려요. 그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밖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 그 하루 한 포 섭취와 여러 포 섭취할 때 미생물의 변화가 다를까요? 당연히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식약처는 100억을 권고해요. 하지만 평균이에요. 근데 평균 실종인 거 아시죠?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자기에 맞는 양이 있어요, 솔직히 마이크로바이옴도. 그래서 여러모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고, 아까 제가 왜 내 장 안에 미생물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했냐면은 농도도 개인 맞춤형으로 가고 싶었어요. 누구는 50억, 누구는 20억, 누구는 80억 이러고 싶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한 사람 장 안에 미생물이 얼마나 있는지를 맞추는 거는 극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일단 현재로서는 각자 좀 맞춰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테스트를 해보세요. 드셔보시면 딱 느낌이 오죠? 이제, 난 두 포다. 난 아침에 한 포, 저녁에 한 포다. 나는 반 포씩 좀 나눠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마이랩 결과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상위 20%,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이 평균 대비 다 낮다. 상위 20%면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다는 거 아닌가? 일반론에 대한 일반론의 오류예요. 그러니까 그 장내 미생물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은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체의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이 감사하게도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상당히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엄청 높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되게 낮을 수 있어요. 왜냐? 이분은 공장은 100억짜리 공장을 지어놨는데 가동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장이 뭐 노조 파업을 하는지 항생제를 드셔서 직원들이 다 쓰러졌는지 아니면 뭐 방부제를 엄청나게 먹어서 직원들이 다 파업을 하고 집에 갔는지 아니면 원료를 넣어주지를 않아서 직원들이 다 앉아서 원료가 안 들어와서 놀고 있는지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신 식이섬유나 이런 프리바이오틱스 공장이 돌려면 원료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 있어야 되고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 다 궁합이 맞아야 되는데 공장은 100억짜리 다양성은 엄청 높아. 근데 뭔가 하나가 안 돼서 생산이 안 돼.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엄청나게 낮아. 이런 분들은 내가 항생제를 먹었나? 방부제를 엄청나게 많이 먹나? 내가 미생물들의 먹이를 충분히 안 주나? 내가 파이토뉴트리언트를 안 먹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좋다라는 거는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영양소가 좋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미생물들의 종류가 다 좋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과 관계가 되어 있는
미생물들은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직 과학적으로 저희가 아직 접근하지 못한 거, 다양성이 높다라는 거지, 좋은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요. 또는 다양성은 높지만 이 중에서 몇 프로가 안 좋은 미생물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못 갔거든요. 거기도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앞으로 가야 할 영역. 그러다 보니 꼭 포스트바이오틱스나 다양성이 높다고 해서 그 구성도 되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이었으면 저희가 결과 그래프 하나로 끝냈을 거예요. 근데 그래프를 하나로 끝낼 수가 없어서 여러 개의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뒤쪽부터 했어야 되나? 죄송해요. 앞쪽을 가다 보니까 질문이 너무 많아서 다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뒤쪽 질문 한두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맞는지 본인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요? 일단은 양의 크기가 작다면 미생물의 양도 작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적은 양으로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덩치가 있는 남자 성인분들이라면 조금 많은 양으로 시작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그거는 자기가 드시고, 일단은 약간 좀 갈증이 난다든지, 이거는 미생물들의 활동이 되게 활발해졌다라는 거거든요. 장에서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지면은 미생물이 물을 되게 많이 써요. 얘네는 물을 되게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미생물 드실 때, 유산균 드실 때 물을 좀 많이 드세요.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요. 물이 갈증도 나고, 다음날에 배변 패턴도 좀 바뀌고, 이런 거를 조금 가늠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울증이 마이랩으로 호전이 있을까요? 일단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면 우울증 자체가 좋아진다는 거는 이미 알려져 있어요. 특히나 우울증 치료제 SSRI, 프로잡, 플럭사틴 이런 약들의 반응도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지면 반응도도 훨씬 더 좋아진다는 논문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미생물이 마이랩에 들어가 있지 하지만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좋아지면은 우울감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고 특히나 가바라든지 세로토닌의 생성이 다양성이 높으시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이 마이랩을 3세 이상부터 하는 이유가 있나요? 36개월 이전의 아이들의 검사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하셔도 돼요. 하지만 36세가 되기 이전에는 장내 미생물이 너무나도 빨리 변해요. 그래서 저희한테 뭐라고 하지만 말아주세요. 이게 36개월 이전에 검사하시면은 첫 번째 검사와 두 번째 검사가 이거 얘네 잘못 검사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애가 이렇게까지 변해? 라고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36개월 이전엔 장내 미생물이 정말 빠르게 변해요. 왜냐? 우리 몸이 그걸 허락을 해줬어요. 왜냐? 다양한 미생물을 만나서 면역세포를 교육을 시키려다 보니까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막는 게 없어요.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막 1, 2주 안에도 장내 미생물이 엄청나게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 맞춤형은 언제나 최소한 6개월 동안 좋은 효과를 내줘야 되는데 솔루션에 대한 적합도도 자꾸만 바뀔 수밖에 없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안정기에 접어든 36개월 이후에 하셔라라고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이랩을 하면서 정말 많은 해프닝들이 있었어요. 이게 분석을 하는데 분석치가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와, 저희가 이런 일이 정말 흔치 않은데 분석치가 너무 안 나와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재체변을 요청드리는 케이스 많지 않잖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분은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분석이 안 됩니다. 재체변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너무나도 슬픈 소식을 들은 게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그때 어떻게든 마이랩을 해보시려고 변을 체변을 해서 보냈는데 그러고 결과지 나오기 전에 사실은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 정도로 사실은 마이랩의 결과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보는 것들은 나와요.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저는 미생물학이다 보니까 미생물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이랩 통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몰랐던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다양성을 높이는 것들을 특히 아이들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의 똥잘싸라고 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조금 알러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주변에 전파해 주시고
아이들의 면역세포 교육도 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5분 약속 지키려고 10시 5분까지 했습니다. 예.